지난 한 달간 다양한 양자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중에서도 오류 정정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양자 산업에서의 다른 소식들도 궁금하시다면 본문 링크에 보고서를 참고해주세요. 오류 정정이라는 말은 아마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글이 뭘 했다고 하던데, 오류를 줄여야 한다고 하긴 하던데, 물론 아직 물리적인 오류율 자체를 먼저 줄여야 하는 단계이긴 하죠.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류 정정을 걸었을 때 안 거는 것보다 진짜 더 정확해지기는 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까지는 이론 수준에서의 예스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컨티뉴엄이 현재 하드웨어에서 대규모로 실제 이득이 된다는 걸 처음으로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진짜이고 어디서부터가 과장인지를 같이 뜯어볼 거예요. 먼저 컨티뉴엄이 이번에 실제로 무엇을 보여줬는지 수치 중심으로 한번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이온 트랩 방식의 어떤 구조적 특성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게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실험이 아직 증명하지 못한 것들도 솔직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작년에 구글 윌로우가 코드 거리를 키울수록 오류율이 줄어든다는 걸 보여줬죠. 그런데 그때도 논리 큐비트의 오류율이 여전히 물리 큐비트보다 높았어요. 그러니까 오류 정정을 걸면 오히려 더 부정확해지는 수준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 컨티뉴엄이 보여준 건 그 다음 단계입니다. 오류 정정을 걸었을 때 논리 큐비트가 물리 큐비트보다 실제로 더 정확해진 것, 브레이크 이븐을 대규모에서 처음으로 달성을 한 거예요. 컨티뉴엄은 헬리오스 시스템으로 94개의 논리 큐비트 GHZ 상태를 만들었어요. 여기서 GHZ 상태는 여러 큐비트들이 완벽하게 얽혀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큐비트의 수가 많아질수록 이 얽힘을 유지하기가 지수적으로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얼마나 정확하게 구현했는가를 측정하는 어떤 벤치마크로 자주 사용이 됩니다. 큐비트가 많을수록 난이도가 올라가는 테스트인 거죠. 자, 결과를 보면요. 오류 정정 없이 러 물리 큐비트로 했을 때 이 상태의 충실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만들어졌나, 요거는 64%였어요. 422 기반 아이스버그 코드를 적용했을 때는 94.9%. 이게 바로 브레이크 이븐 달성의 의미입니다. 논리 큐비트를 만드는 게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추가적인 오류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순이익이 됐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번 실험에서 사용된 422 코드는 두 가지 모드로 운영이 됐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94개는 오류 탐지 모드만으로 만든 것이고, 오류 정정 모드에서는 코드를 더 강하게 구성을 해서 48개의 논리 큐비트를 만들었어요. 이 차이는 뒤에서 한계를 이야기할 때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까지는 이걸 대규모로 달성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게 이번 결과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왜 주로 사용되는 서피스 코드가 아니라 아이스버그 코드를 사용했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잠깐, 오늘은 기술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오류 정정의 대표적인 두 가지 코드인 서피스 코드와 아이스버그 코드를 식당 비유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식당에서 중요한 건 손님 취향이 얼마나 다양한가 보다 주문이 들어왔을 때 음식이 실수 없이 안정적으로 나오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먼저 서피스 코드는 현재 가장 널리 연구되는 양자 오류 정정 코드로, 쉽게 말하자면 주문 하나를 내보내기 위해 많은 직원과 여러 검수 과정이 붙는 대형 식당과 비슷합니다. 그만큼 실수를 잡아낼 가능성이 높아 안정성은 높지만 운영에 많은 인력과 자원이 필요합니다. 반면 아이스버그 코드는 비교적 간단한 양자 오류 정정 코드로, 쉽게 말하자면 한 가지 대표 메뉴를 소수정의 인원으로 빠르게 만드는 전문 식당과 비슷합니다. 적은 직원으로도 운영할 수 있어 효율적이지만 서피스 코드처럼 촘촘한 보호 수준을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코드 거리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오류 정정 코드의 방어력 지표입니다. 숫자가 클수록 더 많은 오류를 버텨낼 수 있는 대신에 그만큼 더 많은 물리 큐비트가 필요합니다. 현재 하드웨어 수준에서는 일단 효율이 높은 코드로 브레이크 이븐부터 달성하고, 하드웨어의 충실도가 올라가면 방어력이 더 강한 코드로 전환을 하겠다. 이게 현실적인 경로입니다. 이번 실험은 그 첫 번째 단계를 클리어하는 겁니다. 이 결과는 이온 트랩 방식의 구조적인 특성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아이스버그 422 코드가 작동을 하려면 4개 큐비트 간의 임의적인 상호작용이 전제가 돼야 돼요. 어떤 큐비트끼리든 직접 연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컨티뉴엄이 사용하는 QCCD 아키텍처, 정식 명칭은 Quantum Charge Couple Device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온을 칩 안에서 물리적으로 이동을 시켜서 원하는 큐비트끼리 직접 붙여놓고 연산을 할 수 있는 구조예요. 덕분에 어떤 큐비트 조합이든 간에 직접적인 연산이 되는 어투어 커넥티비티가 가능합니다. 반면 초전도 방식은 큐비트가 칩에 고정이 되어 있어서 바로 옆에 붙어있는 큐비트끼리만 직접 연산이 가능해요. 그래서 멀리 있는 큐비트끼리 연산을 하려면 스왑 게이트 같은 중간 단계를 줄줄이 사용을 해줘야 하는데, 그 과정마다 오류가 쌓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같은 아이스버그 코드를 초전도로 구현을 했을 때 이 스와프의 오버헤드 때문에
QEC 이득이 좀 상당 부분 상쇄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결과가 단순히 뭐 컨티뉴엄이 잘했다 뭐 이게 아니라 이온 트랩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우위가 QEC 맥락에서 실증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솔직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이번 실험이 대단한 것도 맞지만 오해하면 안 되는 것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코드 거리 문제입니다. 아까 94개의 QED 모드에서 나온 94.9%나 뭐 64%라는 수치, 요거는 오류가 발생한 결과를 확인하면 그거를 그냥 버리고 통과한 것들만 모은 방식이에요. 오류를 고친 게 아니라 걸러낸 거죠. 하지만 반면에 QEC 모드에서는 실제로 오류를 정정을 했어요. 4이 코드를 두 겹으로 쌓아서 코드 거리를 4까지 높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류를 탐지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오류가 어디서 생겼는지 파악을 해서 그 자리에서 복원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코드 거리 4도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fault tolerant한 양자 컴퓨팅을 하려면 훨씬 더 높은 코드 거리가 필요하고 그만큼 더 많은 물리 큐비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 실험은 그 긴 여정의 첫 번째 검증 단계이지 QEC가 완성됐다는 신호는 아닙니다. 두 번째는 숫자의 현실입니다. 논리 오류율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논리 오류율은 논리 큐비트로 게이트 연산을 한번 할 때마다 오류가 생길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낮을수록 좋아요. 근데 이번에 달성한 논리 게이트의 오류율은 약 10의 마이너스 4승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연산 1000번을 하면 한 번꼴로 오류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실용적인 양자 알고리즘을 실제로 돌리려면 10의 마이너스 10승 정도는 필요하다고 해요. 이게 100억 번 중에 한 번 정도인데요. 차이가 6자릿수예요. 그러니까 100만 배의 차이입니다. 이걸 과소평가하면 안 되는 이유는 이 오류율을 낮추는 게 단순히 큐비트 수를 늘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각 큐비트의 물리적 충실도를 높이고 코드 거리도 높이고 그게 실제 연산에서 유지가 되는 것까지 복수의 하드웨어 세대가 필요한 과제입니다. 이번 실험은 경로의 실현 가능성을 보여준 거지 목적지에 더 가까워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컨티뉴엄이 아직 비상장 회사라는 점입니다. 2025년 9월에 기업 가치 100억 달러를 인정을 받으면서 6억 달러의 투자를 받았고 허니웰이 지금 지분 54%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1월에 IPO 계획을 이제 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아직 상장 시점은 불투명합니다. 로드맵상도 한번 짚어볼게요. 컨티뉴엄 스스로도 아이스버그 코드를 최종 목적지로 보지는 않습니다. 하드웨어의 충실도가 더 올라가면 뭐 713 스팀 코드 같은 코드 거리가 더 높은 방식으로 전환을 할 계획이에요. 코드 거리가 3인 코드로 오류 탐지를 넘어서 실제 정정이 가능해지는 단계죠. 그러니까 최종 목표인 Fault Tolerant System 아폴로는 2029년 출시가 목표인데요. 이 2029년이라는 숫자 사실 IBM도 그렇고 뭐 구글도 그렇고 하면 비슷한 연도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어요. 기술 방식이 서로 다른 세 회사가 같은 타임라인을 결고 있다는 건 결국 누가 먼저 달성하느냐의 레이스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결과로 인해서 투자 관점에서 바뀐 건 딱 하나예요. 양자 오류 정정이 실용적이냐는 질문에 대한 어떤 시장의 회의론, 그 핵심 논거 중에 하나가 약해졌습니다. QEC를 걸었을 때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이게 대규모로 반박이 된 셈이거든요. 그리고 바뀌지 않은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목표 오류율까지의 거리. 둘째, 코드 거리 확장에 따른 하드웨어 스케일링에 대한 과제. 그리고 셋째, 상업화 타임라인의 가시성. 여전히 복수의 세대가 남아있어요. 이번 성과는 Fault Tolerant 컴퓨팅으로 가는 경로가 막혀있지 않다는 신뢰도를 높인 거지 그 경로 자체를 단축한 건 아닙니다. 그럼 이게 기존의 상장 컴퓨팅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번 실험을 통해서 이온 트랩이 구조적으로 유리한 입지에 있다는 걸 보여준 셈이기 때문에 이온 트랩 기반 기업들에 대한 기술 신뢰도 프리미엄이 재평가될 근거가 생긴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신뢰도 프리미엄이 밸류에이션으로 전환이 되려면 여러 조건이 좀 필요해요. 상업화 타임라인의 가시성. 즉 이러한 기술을 고객이 실제로 쓸 수 있는 수준으로 언제 도달할 수 있는지 더 명료해져야 합니다. 로드맵을 충실히 이행을 하고 있고 그 결과가 긍정적이긴 하지만 여전히 어떤 도약이다 이렇게 부르기에는 어려운 수준으로 보입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하나, 컨티뉴엄이 대규모에서 처음으로 논리 큐비트 브레이크 이븐을 달성했습니다. 오류 보호 코드가 실용적이라는 건 이제 증명됐어요. 둘, 다만 현재 코드 거리의 한계, 목표 오류율까지의 6자릿수의 거리, 아폴로까지 남은 복수의 하드웨어 세대, 요 세 가지는 아직 그대로예요. 세 번째, 이온 트랩 방식의 기술 신뢰도 프리미엄이 재평가될 근거는 생겼지만 밸류에이션으로의 전환은 상업화 타임라인 가시성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이 꽤 기술적이었던 만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양자 오류 정정이 현실에서도 이익이 된다는 게 증명이 된 만큼 앞으로 또 어떤 돌파구가 나올지 저도 계속 주목하고 있겠습니다. 그때까지 저와 함께 이 시장의 흐름 놓치지 말고 지켜보기로 해요. 이지의 테크박스 속 고양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